저는 한때 서울 암흑가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그곳에서요. 하지만 제 딸이 상처받는 순간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새벽, 홍대 골목을 비추는 여명의 빛 속에서 저는 작은 식당 주방에 서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손에 들고 팔을 얇고 고르게 썰죠. 뼈 국물이 끓는 냄새와 된장찌개에서 나는 콩의 향이 어우러집니다. 이곳 홍대에서 단골들이 늘 주문하는 메뉴입니다. 아저씨, 오늘 국물 뜨끈하게 부탁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큰 소리로 웃으며 들어오십니다. 빗둘게 쓴 모자 아래로 익숙한 미소가 보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눈빛에는 소박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강태수. 60세가 넘은 이 남자는 집의 맛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 20년 동안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해 왔습니다. 마치 가족을 돌보듯이요.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본다면 낡은 초록 앞치마, 희끗희끗한 머리, 손님에게 소주를 따르며 짓는 온화한 미소, 30년 전 강태수라는 이름이 강남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들은 저를 강 회장이라 불렀죠. 악명 높은 조직의 두목이었던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권력은 주먹과 피로 맺은 계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제가 깊이 묻어버린 인생의 한 장, 가족이라는 빛을 되찾기 위해 버린 시간들이죠. 제 아내 미경과 사랑하는 딸 하늘이 그 빛의 중심입니다. 오늘도 여느 날처럼 새벽 5시에 식당 문을 엽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김치의 매콤한 냄새, 단골들의 웃음소리가 익숙한 교향곡을 만듭니다. 미경은 단정히 묶은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로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에게 보리차를 따릅니다. 태수야, 하늘한테 전화해야지. 그녀가 부드럽지만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늘, 우리 딸은 결혼한 지 반년이 되어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집의 빛이었던 아이지만 최근 통화는 뜸해졌고 영상통화에서 보이는 하늘의 미소에는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미경을 보며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35세였고 어두운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병원에서 미경의 품에 안긴 갓 태어난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는 마치 이렇게 묻는 듯 했죠. 아빠, 저에게 어떤 세상을 줄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미경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늘이 두려움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칼과 폭력에 익숙했던 남자가 이제 숟가락을 들고 몇 시간씩 주방에서 국물 맛을 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식당을 처음 열었을 때 손님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죠. 저 사람 요리사 같지 않아. 한 번은 술 취한 손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젊을 때 깡패였나? 저는 웃으며 테이블을 닦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과거의 아픔이 다시 찔렀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과자의 30%만이 출소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미경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늘이 저를 좋은 사람으로 믿게 해주었기에 운이 좋았죠. 하지만 변화는 요리를 배우거나 식당을 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시 그 골목에서 칼을 든 제 모습을 보았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났을까? 하늘이 어렸을 때 아이는 이렇게 물었죠. 아빠, 예전에 뭐 했는데 엄마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했어.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하늘이 진실을 알게 될까 봐요. 오늘 식당이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할 때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2025년의 서울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지만 홍대는 여전히 친근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붉은 등불이 걸린 가게들,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상점들. 저는 하늘을 생각하며 아이가 행복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하늘은 야위었고 눈빛에는 슬픔이 스쳤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래. 저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미경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말했죠. 태수야, 하늘이 예전처럼 이야기를 안 해. 우리 가서 만나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제 오랜 친구 암흑가 출신이었던 그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외곽에서 트럭 운전사로 조용히 살고 있죠. 태수야. 그가 소주잔을 떨리는 손으로 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과거가 계속 따라와. 아내는 나를 무서워하고 아이는 나를 아빠라 부르지 않아. 저는 그를 보며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줘.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에게도.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저는 생각했죠. 만약 하늘이 제 과거를 알게 된다면 저를 낯선 눈으로 볼까? 변화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파를 썰고 국을 끓이고 손님에게 미소 지을 때마다 저는 강 회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용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용서. 만약 당신이 새 출발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제가 된장찌개를 만드는 법을 배운 것처럼 작은 한 걸음도 승리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저라면 이 주방에 서서 손님이 문을 열 때마다 바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게 평온하고 가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늘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깨뜨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저 아빠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때 하늘의 뺨에 멍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하늘이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뺨에 난 멍과 두려움의 찬눈빛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홍대 집의 맛, 식당의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늦은 수업을 마치고 온 대학생들에게 보리차를 따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김치찌개의 매콤한 향과 어우러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기에 없습니다. 사흘 전 하늘의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저 아빠가 필요해요 라고 했죠. 저는 급히 강남에 있는 하늘의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하늘의 오른쪽 뺨에 희미한 보라색 멍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넘어졌어요. 하늘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지만 억지로 짓는 미소는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로서 30년 전 어두운 골목에서 위험을 감지하던 그 직감으로 알았죠. 오늘 식당은 평소보다 북적입니다. 구석에서 소고기탕을 천천히 드시는 할머니가 친구에게 속삭입니다. 여기 아저씨 요리는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를 표하지만 마음은 하늘에 대한 걱정으로 어두워집니다. 미경도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김치를 포장하던 그녀가 멈추더니 저를 보며 말했죠. 태수야, 하늘이 이상해. 지난번 영상통화에서 자꾸 카메라를 피하더라. 다시 가서 만나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제게 김밥을 달라고 조르던 밝은 아이가 아니라 고통을 숨기는 여인의 모습이었죠. 저는 오후에 하늘의 아파트를 찾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석양으로 물들 무렵이었죠. 강남의 고층 빌딩과 바쁜 인파는 저를 늘 어색하게 만듭니다. 하늘의 아파트는 고급 주상복합에 있습니다.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비싼 향수 냄새가 나는 복도. 저는 초인종을 누르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 문을 열었습니다.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느슨히 묶은 모습. 아빠,
갑자기 왜 오셨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파트는 완벽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반짝이는 나무 바닥, 탁자 위에 카네이션 화병. 하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침실 문에는 누가 세게 친 듯한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냥 너랑 밥 먹고 싶어서 왔어. 저는 소파에 앉으며 차분한 척 말했습니다. 하늘이 급히 주방으로 가서 녹차와 떡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움직이는 방식을 눈치챘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깨뜨릴까 두려워하는 듯이 하늘이 차를 따를 때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손목에 또 다른 멍이 보였습니다. 하늘아, 그건 뭐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이 화들짝 놀라 소매를 내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어제 찬장에 부딪혀 텄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흔들렸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심장이 쥐어짜지는 듯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식당 단골인 은지 씨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왔었습니다. 유치원 교사인 그녀는 늘 밝게 웃었는데 그날은 구석에 앉아서 보리차를 붙들고 정신을 잃은 듯했죠. 아저씨,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누가 괜찮다고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을 때 진실을 어떻게 아는 거죠? 저는 묻지 않고 차를 더 따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주 후, 은지는 남편이 자주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자신을 밀쳐 넘어뜨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약하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녀가 말했죠. 저는 여성지원센터를 추천했고 다행히 은지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은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주먹질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말과 두려운 눈빛 속에 숨어 있죠. 한국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3분의 1이 가정폭력을 경험하지만 10%만이 목소리를 냅니다. 왜일까요? 사회적 압박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가족은 기본이고 이혼이나 남편 고발은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하늘 같은 피해자들은 침묵을 선택하며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압니다. 침묵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암흑가에 있을 때 폭력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남자들을 보았고 그걸 혐오했죠. 이제 제 딸이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칼에 찔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아파트에 더 머물며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하늘이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죠. 밥, 두부찌개, 정어리 구이. 하지만 밥을 먹으며 하늘이 젓가락을 거의 들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제가 물었죠. 이미 먹었어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선반 위에 하늘과 도윤, 제 사위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엔지니어로 예의 바르고 세심했던 도윤. 하지만 이제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을 때 탁자 위에 놓인 아이의 전화가 켜졌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를 흘끗 보았죠. 오늘 밤늦게 들어갈 거야. 기다리지 마. 따뜻함 없는 무뚝뚝한 문장.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하늘아. 하늘이 돌아왔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말할 거지.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저는 진실을 캐묻고 싶었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아이가 더 다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하늘을 안았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여기 있어. 네가 필요할 때마다. 아파트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하늘이 문 앞에 서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서울은 수많은 아픔을 숨기고 있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경고 신호를 무시했던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갓 결혼했을 때 미경이 말했죠.
도윤이 좀 통제적인 것 같지 않아? 하늘이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걸 싫어하던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아내를 걱정하는 거겠지. 이제 그때 직감을 들었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멍자국, 흔들리는 눈빛, 어설픈 거짓말은 더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물어보고 귀 기울이고 당신이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저에게 하늘의 뺨에 난 멍은 경종이었습니다. 저는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30년 전의 주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태수야?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저는 본 것을 이야기했고 미경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이 잠든 사이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이었던 남자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다음날 하늘의 아파트에서 본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어두운 골목에서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구하기 위해 저는 새로운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작은 카메라와 아버지의 인내심입니다. 홍대의 깊은 밤, 넌 불빛이 깜빡이는 가운데 저는 집의 맛, 식당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식은 블랙 커피 잔이 들려있죠. 식당은 문을 닫았고 천장의 선풍기 소리와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남아 있습니다. 미경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눈을 붙일 수 없습니다. 하늘의 뺨에 난 멍, 두려움에 찬 눈빛, 도윤의 차가운 메시지가 저를 괴롭힙니다. 어제 하늘의 아파트에 다시 갔을 때 주방 문에 새 흠집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정말 괜찮아요. 저는 아이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주방 뒤 창고에 있는 오래된 철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송장과 장부 밑에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과거의 흔적이 담겨 있죠. 녹슨 접이식 칼, 은색 라이터, 그리고 구겨진 명함 하나, 장석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석호, 제 암흑가 시절의 오른팔이었던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망설였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석호야. 그가 전화를 받자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강태수. 내 도움이 필요해. 다음날 아침, 저는 마포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석호를 만났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출근하는 사람들, 경적 소리,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나는 붕어빵 냄새로 활기찹니다. 석호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금발로 염색한 젊은 녀석이 아니었죠. 깔끔한 흰 셔츠, 단정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그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잊으신 줄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를 어떻게 잊겠냐? 석호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형제에 그 불꽃 속에서 단련된 의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형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충성입니다. 저는 석회계 하늘의 멍, 도윤이 제 딸을 해치고 있다는 직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법으로 처벌받게 하려고.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만 한 크기였죠. 형, 시대가 바뀌었어요. 칼은 필요 없고 이거면 돼요. 그는 카메라 설치 방법과 전화기로 원격으로 확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60세가 넘은 제가 기기를 어설프게 다루자 석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이 기술을 무서워하다니? 저는 그를 흘겨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과 도윤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저는 하늘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복도에 몰래 들어가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저는 천장 모서리 근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 누군가의 하이힐 소리에 매번 깜짝 놀랐죠. 저는 더 이상 강 회장이 아니었지만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아드레날린은 위험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전화기를 확인했죠. 카메라는 작동했고 아파트 내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4일 동안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국을 끓이고 손님에게 웃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미경이 잠든 후 저는 전화기를 열어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첫날은 별일 없었습니다. 하늘이 바닥을 닫고 도윤이 늦게 들어왔죠. 둘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냐? 도윤의 날카로운 목소리, 하늘은 작게 대답했죠. 미안해요. 고칠게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 저는 전화기를 꽉 쥐며 당장 문을 부수고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석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영상 하나가 주먹백범보다 강해요. 셋째 날, 하늘이 주방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죠. 도윤이 들어와 위로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게 하지 마. 넷째 날,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어 하늘을 때렸습니다. 하늘이 바닥에 쓰러졌고 고개를 들지 못했죠. 저는 전화기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이 깨어나 저를 보았습니다. 태수야, 무슨 일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고 미경은 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딸을 구해야 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이웃이었던 박씨 아저씨가 아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심리적으로 학대받고 있었죠. 아들이 점점 야위고 웃지 않았어. 박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했지. 그가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죠. 박 씨는 일찍 행동하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방관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40% 이상이 판단받을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이 그 통계 속 숫자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폭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썼죠. 하지만 이제 폭력은 폭력만 낳는다는 걸 압니다. 이번에는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밤 영상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 증거가 하늘을 구할 거야. 석호도 전화로 격려했습니다. 형, 잘하고 있어요. 과거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의 지지와 하늘에 대한 사랑이 저를 이성적으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지킬 때 인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당장 행동하고 싶더라도 기다리고 증거를 모으고 이성이 길을 안내하게 하세요. 저에게 그 작은 카메라는 도윤의 범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제가 예전에 제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때로는 귀 기울이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섣부른 행동보다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와 석호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윤을 대면하되 주먹이 아니라요. 저는 그가 제 눈을 보고 진실을 마주하고 법으로 대가를 치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마지막 영상을 열었을 때 본 것은 제 피를 끓게 했고 모든 계획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분노의 불꽃을 가슴에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도발했을 때에 제 주먹이 말을 했고 단 하나의 목소리가 저를 어둠에서 끌어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이슬비에 젖어 넌 불빛이 몽롱하게 퍼집니다. 저는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 서 있습니다. 기름과 습한 나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제 앞에는 하늘의 남편 도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눈이 벌겋고
셔츠는 구겨져 있죠. 옆에는 제 오랜 동료 석호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저는 카메라의 마지막 영상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때리는데 그치지 않고 벽으로 밀치며 소리쳤죠. 어디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제 딸이 주방 구석에서 떨며 몸을 웅크린 모습은 제 피를 끓게 했습니다. 차분히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석호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도윤이 회사 근처 소주집을 나설 때까지 기다렸죠. 그가 비틀거리며 나오자 석호와 옛 동료가 택시기사로 위장해 그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차가운 창고 안. 도윤은 철제 의자에 느슨하게 밧줄로 묶여 있습니다. 너희 누구야? 그가 더듬거리며 묻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며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강태수다. 저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비웃었습니다. 뭐 어쩌시려고? 겁주려는 거야. 난 엔지니어야.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 카메라 영상을 틀었습니다. 창고에 도윤의 고함, 하늘의 울음,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이 진행될수록 도윤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너를 지켜봤지. 저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을 건드릴 때마다 도윤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하늘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잠깐 이성을 잃은 것뿐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성을 잃었다고? 저는 이를 갈며 되풀이했습니다. 내 딸을 벽에 밀치고 그걸 이성을 잃었다고? 석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형, 진정해요. 우리는 그를 혼내주러 온 거지 옛날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은 제 자제력을 눈치채고 다시 비웃었습니다.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고작 식당 아저씨. 아니면 아직도 스스로를 그 깡패 강 회장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은 제 안의 불꽃을 폭발시켰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그의 옷깃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나? 저는 으르렁거리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 피가 흘렀습니다. 다시 주먹을 들었지만 한 목소리가 제 분노를 멈췄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하늘이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비에 젖은 외투가 축축했죠.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이 달려와 도윤 옆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저는 아빠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제 심장에 칼을 꽂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이 거칠었죠. 석호가 하늘을 일으키며 속삭였습니다. 형, 하늘이 강남에서부터 따라왔어요. 형을 걱정했대요. 하늘은 낯선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죠. 아빠가 저를 지키려는 거 알아요. 하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저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갈 거예요. 저는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해자의 나약함이 아니라 고통과 마주할 준비가 된 여인의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도윤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내가 바뀔게. 하지만 하늘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윤 씨. 저는 당신과 끝났어요.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23년 부산의 가정폭력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맞는 걸 알게 된 아버지가 사위집에 쳐들어가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죠. 결과는요. 아버지는 폭행죄로 유죄를 받았고
사위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잘못된 방법을 썼어. 그 이야기는 감정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걸 망친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범죄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개인 복수 사건의 20% 이상이 보호자 자신에게 법적 후폭풍을 가져옵니다. 저는 하마터면 그중 하나가 될 뻔했습니다. 저는 폭력이 힘이라고 생각했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암흑가 시절 모든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했죠. 그건 제 손과 사랑하는 애한테 이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제 하늘 앞에 서서 저는 아이가 도윤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서도 저를 구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지켜본 석호가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형, 하늘이 오라요 라고 말하는 듯 했죠. 저는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대가를 치를 거야. 저는 차갑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먹으로가 아니야. 법이 할 거다. 우리는 창고를 떠났습니다. 도윤에게 경고를 남겼죠. 내일 이혼 서류가 갈 거다. 서명해. 안 그러면 영상이 경찰에 갈 거야. 하늘이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저 무서워요. 그가 멈추지 않을까 봐. 저는 하늘을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다시는 그자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돌아오는 길, 비가 계속 내렸지만 제 마음에는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하늘이 일어섰고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라는 걸 알았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폭력은 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싶다면 이성이 길을 안내하게 하세요. 한순간의 통제력 상실은 모든 걸 망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저에게 진정한 힘은 용서와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들을 경청하고 정의를 믿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일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모든 게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 날 아침 석호의 전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한 줄 메시지였죠. 내가 졌다고 생각해. 난 내 과거를 알고 있어. 강 회장. 저는 모든 증거를 세상에 내놓으며 정의가 제 딸을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제 과거가 드러났을 때 하늘을 구하려면 과거의 저와 마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 여의도 경찰서로 가는 길. 아침 햇살이 자작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카메라 영상이 담긴 USB를 꽉 쥐고 있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학대한 명백한 증거죠. 옆에는 회색 스웨터를 입은 하늘이 앉아 있습니다. 피곤한 눈빛 속에 결심이 엿보입니다. 아빠, 무서워요? 하늘이 손을 꼭 쥐며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자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하늘아. 우린 해낼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젯밤 도윤의 메시지. 난 내 과거를 알고 있어. 강 회장? 가 여전히 맴돕니다. 경찰서의 분위기는 팽팽합니다. 회색 벽과 키보드 소리는 30년 전 신문을 봤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김 형사,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 컴퓨터로 영상을 봅니다. 스피커에서 도윤의 고함과 하늘의 울음소리가 울리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죠. 김 형사가 영상을 끄고 우리를 보았습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최도윤을 체포하겠습니다. 하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였죠. 영상 몇 개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나? 법정에서 보자. 강 회장. 저는 메시지를 지웠지만 불안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체포되었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늘은 홍대의 우리 집으로 돌아와 어릴 때 그린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미경은 하늘이 좋아하는 비빔밥과 단호박죽을 만들어 아이를 위로했죠. 하지만 밤마다 하늘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방 테이블에 앉아있던 미경이 말했습니다. 태수야, 하늘에겐 시간이 필요해. 우리에게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악몽에서 꺼냈지만 아이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하늘의 회복을 돕기 위해 미경은 아이를 서울의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하늘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길 꺼렸죠. 하지만 몇 번의 상담 후 아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한강변에서 팥빙수를 먹으며 하늘이 말했죠. 아빠, 상담 선생님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베었습니다. 하늘을 안으며 속삭였죠. 넌 아빠보다 훨씬 강해. 제탁은 잿빛 비 내리는 날 열렸습니다. 서울법원은 기자와 구경꾼으로 가득했죠. 도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옆에는 고액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흰 셔츠를 입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히 말했죠. 그는 처음엔 욕설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밀쳤고 결국 때렸어요. 무서웠지만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뒷자리에서 미경의 손을 잡고 자랑스러움과 고통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제시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의 울음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렸죠. 하지만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주요 증인인 강태수 씨는 깨끗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조직의 두목, 강 회장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하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죠. 강 씨,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제 의뢰인을 폭력으로 위협했다고 인정했죠. 당신이 믿을 만한 증인입니까? 검사가 반대했지만 상처는 이미 생겼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증언대에 올라 재판장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태어났을 때 모든 걸 버렸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24년 인천에서 한 어머니가 딸을 학대한 남편을 고소한 사건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남편의 변호사는 어머니의 과거 마약 중독을 들추며 그녀의 증언을 의심받게 했죠. 증거가 있었음에도 어머니는 도덕적 자격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그 사건은 한국에서 과거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15% 가까이가 증인의 도덕적 문제로 기각됩니다. 제 과거가 드러났을 때 저는 그 위험에 직면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숨기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암흑가를 떠날 때 하늘에게 강 회장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판 후 복도에서 하늘이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저는 아빠가 저를 구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 말은 제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윤은 가정폭력, 폭행, 협박 혐의로 유죄 3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늘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비가 그쳤고 서울 거리의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하늘이 저와 미경의 손을 잡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죠. 저는 아이의 회복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하늘이 해낼 거라 믿었습니다. 정의는 더디 올 수 있지만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마주한다면 결국 오고야 맙니다.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법정에서 강 회장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면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비록 고통스럽더라도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풍파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며칠 후 식당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죠. 최도윤의 부모님께서 보내셨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으시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있었고 그 안의 내용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한때 서울의 어둠 속에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대 위에서 저는 더 이상 강 회장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남편, 그리고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요. 홍대의 작은 강당, 환한 조명 아래 저는 마이크를 꽉 쥐고 수십 명의 낯선 얼굴을 마주합니다. 20년 전 집의 맛, 식당을 처음 열었을 때처럼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박수 소리와 속삭임이 들립니다. 저기 소고기탕 맛집 아저씨 아니야. 하지만 저는 요리에 대해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늘의 멍, 도윤의 범죄를 밝힌 여정, 그리고 가정폭력을 세상에 드러낸 이야기. 며칠 전 도윤의 부모에게서 온 편지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과하며 하늘을 돕고 그들의 아들의 잘못을 속죄하고 싶다고 했죠. 마지막 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제안은 저를 이곳 석호가 주최한 가정폭력 반대 세미나로 이끌었습니다. 홍대의 주말 오후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찹니다. 거리는 길거리 음악, 호떡 냄새, 그래피티 벽 앞에서 사진 찍는 젊은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이 강당의 분위기는 엄숙합니다. 무대에는 가정폭력, 이제 당신이 목소리를 낼 때라는 큰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석호가 저를 소개합니다. 강태수 형님, 과거를 힘으로 바꿔 딸을 지킨 아버지입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 호기심 어린 여성들, 깊은 생각에 잠긴 남성들,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합니다. 저는 한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은 저를 강 회장이라 불렀죠. 서울 암흑가의 두목이었어요. 하지만 30년 전 제 딸 하늘이 저를 바꿨어요. 저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의심의 시작, 하늘의 뺨에 난 멍, 도윤의 범죄를 기록한 작은 카메라,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나 자신을 잃을 뻔했던 순간, 재판에서 하늘이 증언대에 섰던 이야기를 할 때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제 과거가 법정에서 드러났죠.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늘은 이제 더 나은 곳에 있습니다. 재판 후 아이는 심리 상담을 계속했고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아이의 새 결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죠. 매일 밤 하늘은 방에서 두꺼운 법률책을 읽으며 형광펜으로 줄을 칩니다. 어느 날 저녁 뜨끈한 삼계탕을 먹으며 하늘이 말했죠. 아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요. 미경이 미소 지으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넌 엄마를 정말 자랑스럽게 해. 그녀가 말했죠. 하늘을 보며. 저는 아이가 회복을 넘어 다른 이들을 밝히는 불꽃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의 맛, 식당도 변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소고기탕이나 김치찌개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석호 덕분에 식당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작은 지원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전화번호와 상담센터 정보를 담은 전단지가 놓여 있죠. 가끔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여성들이 묻습니다. 아저씨,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석호나 자원봉사자에게 연결하며 제 식당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달 수진이라는 젊은 여성이 식당에 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안고 불안한 눈빛이었죠. 미소국을 주문했지만 먹지 않고 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보리차를 가져다 주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저 같은 사람을 돕는 곳이라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눈 후 수지는 남자친구가 자주 위협해 두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석호의 도움으로 우리는 수진을 보호센터로 보냈고 이제 그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가정폭력이 여전히 큰 문제라는 걸 상기시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매년 5만 건 이상의 가정폭력이 보고되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겁니다. 목소리를 내는 걸 꺼리는 문화 때문이죠. 저는 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늘이 학대받는 걸 알았을 때 암흑가 시절처럼 혼자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아요. 석호, 미경, 하늘, 심지어 이제 우리 캠페인을 돕는 도윤의 부모까지. 그들은 커뮤니티가 힘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윤의 부모는 편지 후 식당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죠. 우리 아들이 그런 줄 몰랐어요. 도윤의 어머니 최 씨가 말했습니다. 하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은 캠페인에 기부하고 세미나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저는 메시지로 마무리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고통받는 걸 보면 귀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세요. 한 번의 질문, 내민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고 저는 강당 구석에서 미소 짓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석호가 올라와 제 어깨를 두드렸죠. 형님, 정말 잘했어요. 저는 웃으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시작일 뿐입니다. 석호와 저는 서울 전역, 부산, 제주까지 세미나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하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주고 있죠. 제 식당에는 이제 작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안전한 공간. 매일 주방에 들어가 팔을 썰고 국을 끓이며 저는 손님뿐 아니라 수진 같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할 곳이 필요한 이들. 우리 모두는 작은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 다정한 행동,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변화를 만듭니다. 저에게 강 회장에서 아버지, 커뮤니티를 돕는 사람으로의 여정은 어떤 과거도 당신이 옳은 일을 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가족, 이웃,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서 무대를 내려오자 한 젊은 여성이 캠페인 포스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야기가 저에게 저를 해친 사람에게서 벗어날 용기를 줬어요. 감사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탁자 위에 익명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당신의 캠페인은 훌륭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두가 진실이 드러나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홍대의 석양이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저는 집의 맛, 식당 앞에 서 있습니다. 익명의 편지를 손에 들고 마음은 무겁지만 희망으로 불타오릅니다. 하늘을 구한 여정은 아이를 어둠에서 꺼낸 것뿐 아니라 저 자신을 되찾게 했습니다. 폭력 속에 살던 강 회장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아버지, 남편이 되었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미소를 띠는 하늘은 이제 다른 이들을 이끄는 불꽃입니다. 한때 깡패였던 석호는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소고기탕 냄새만 나던 제 작은 식당은 이제 치유를 찾는 이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이겁니다. 누구도 과거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행동이 당신을 만듭니다. 작은 한 걸음, 한마디 말, 한 번의 행동, 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익명의 편지가 새 풍파를 암시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 미경,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진실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우리의 메시지를 함께 퍼뜨려 주세요. 이 여정을 사랑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알림벨을 켜두세요. 새로운 도전이 담긴 다음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가정폭력을 멈추고 사랑으로 가득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